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사랑과 공감 회원이고요. 그 소박한 자유인의 그 지금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경제지 이코노미 21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홍 선생님은 그 소박한 자유인 대표시고, 그리고 사랑과 공감의 또 공동 대표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장이시기도 해요. 장발장 은행장이 은행장이시고. 네. 그래서 그 오늘 처음으로 사랑과 공감과 그 소박한 자유인 회원들한테 처음으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 회원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까 소개는 제가 했고 인사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어색하지만 인사드립니다. 끝난 건가요? 네. 원래는 오늘 8시에 사랑과 공감에서 그 저희가 이제 작년이 10주년이에요.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2010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10대 사건을 좀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거기에 걸맞는 주제들. 그래서 이번 3월 달은 그 원래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촛불의 의미와 또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원래 이제 강연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오랜만에 발간을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소박한 자유인에서도 이제 그 저자가 직강하는 형태의 강연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3월 31일 날. 근데 그 당시 강연 계획을 잡을 때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진정이 좀 안 되면서 이제 그냥 취소하는 것보다는 제 사랑과 공감 대표가 어차피 우리가 회원들, 지방에 계신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선생님 얼굴과 모습과 좀 목소리를 듣고 싶다, 뭐 이런 요청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걸 시도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처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거침에 대하여라는 책이 이번에 그 항상 그 작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마감이 쓰는 거다. 그래서 마감을 좀 많이 그 넘기시면서 이제 책을 좀 쓰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책 소개 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늦게 나왔는데, 책 제목은 이제 결이 무슨 말이냐. 우선 이제, 결이 곱다, 라고 할 때 그 결, 숨결, 무슨, 이런 의미의 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붙여서 거칠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거침에 대하여 이렇게 붙였는데, 결국, 우리 사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고, 아주 거친 그런 결이 참 거칠다. 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이렇게 극악스럽다고 할까, 그리고 첨예하고 갈등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찰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특히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의식세계 안에 담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뭐랄까, 너무 단순하다고 할까. 그런데도, 고집은 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라는 말이 있지만,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설득이라는 말이 있지만, 설득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인간관계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할 줄 모르고,
의문을 품을 줄 모르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에서 거의 정답만 입력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집이 셉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사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가령 부부 사이에도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만큼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너무 그 강고함 이런 걸 좀 돌아봤으면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담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을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섬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단결이라고 할 때 그 비단결이 고운 것은 그 비단의 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의 올도 좀 많이 가져서 그래서 좀 좀 섬세하고 곱고 그러면서 회의할 줄 아는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바람, 이것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네. 대충 설명이 됐나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 관련된 그 주제들이 좀 있어서 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초반에 자유에 대한 얘기 좀 나와요. 사실 진보 세력들이 오히려 자유의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자유는 오히려 보수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자유인, 거기에 수식어로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 그리고 소박한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먼저 좀. 우선 자유의 가치가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왜곡됐습니다. 워낙 자유의 가치는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특히 이제 근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잖아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존엄성, 또 자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축 근대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특히 이제 분단 상황과 이게 맞물리면서 이 자유라는 이 가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구적 보수 세력의 마치 전유물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이 공산주의 세계와 이 싸운다는 이런 데서 자유진영, 자유세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정당 이름도 자유당, 뭐 민주자유당, 자유민주당, 뭐 일본의 경우 그렇습니다만은 최근까지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수구적 보수 세력이 내건 가치로 이 자유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강자의 자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국가 이 권력의 자유, 이런 것에 머문,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유를 지킨다면서 실은 이 개인의 가치인 가장 중요한 자유를 엄청나게 억압해온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학살이라든지 또 고문이라든지 이것이 자유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행해져 온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유의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는 지극히 훼손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인데도 진보 세력은 바로 이것이 왜곡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오히려 찾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의 가치를 우리는 빼앗겼는데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그 가치 자체가, 자유라는 의미 자체가
엄청나게 훼손됐고 왜곡됐기 때문에 오히려 찾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근대 공화국의 그 구성 요소는 우선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있어야 근대 공화국에 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조차도 자유를 찾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하나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들은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우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개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어있는 이런 현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실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자유의 가치를 그대로 내세우지 못하게 된 배경,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시를 쓴 그분도 원래 프랑스의 그 폴 엘리아르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그 자유라는 시죠, 그 역시. 근데 그 너의 이름을 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죠. 근데 실은 그것도 자유였는데 자유를 말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왠지 자유하고는 거리를 두어 왔던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빚어왔냐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의 출발점이 바로 자유의 그 신장하고 맞닿아 있었는데, 결국 집단의 속에서 이 개인의 가치가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른바 진보운동, 노동운동 포함하여 이 속에서도 집단에 의하여 억압된 개인의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못한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인간이 이 자유로운 존재라면 몸이 거하는, 제 몸이 있는 곳에서 자유로워야 되죠. 제가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 안에 있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되고, 내가 또 일터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노동자로서 자유로워야 되고, 또 배움터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이런 것이 지금 예를 들면 미투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문제도 그렇고, 꼭 노동의 문제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한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자유의 문제, 자유인의 문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박한 자유인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이 자유로운 존재여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인간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구매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하여 내 삶이 그 생존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소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은 참으로 그런 존재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내 삶의 일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의미에 온전하지는 못해도 일부라도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박한 자유인. 여기서 소박하다는 의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삶의 어떤 생존 조건을 너무 부유하게 이렇게 잡지도 말고,
또 삶의 의미로 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내용도 소박한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너무 거창하게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저는 좀 놀랬던 게 지금 진보 진영 또는 옛날 운동권 세력들이 자유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 보수에 의해서 오염된 측면도 좀 있고, 근데 오히려 그게 영향을 끼쳤던 게 실제로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 우선 하는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희들 보면. 심지어 저는 이제 집회를 가도 옛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뭐 이제 머리띠도 똑같이 유니폼처럼 입고 뭐 이제 조끼가 하여튼 뭐 좀 그런 형태로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관심 있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무엇을 외치는지도 모르겠고, 언젠가부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저도 옛날에 좀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시위가 벌어져도 제가 거기에 좀 들어가기에는 사실 그쪽의 표정도 그렇게 썩 반겨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이제 원래 시위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 뭐 아니면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우리 입장을 알리는 것. 근데 요새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까지 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책에서 나오듯이 언젠가부터 진보의 어떤 집단도 상대를 설득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두 가지 부채의식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망명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가족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을 거고,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 하실 때가 이제 한국에서는 격동의 시기라고 보통 얘기되는 80년대, 90년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때 프랑스에 있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 부채의식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렇죠. 그거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70년대 활동했던, 박정희 시절에 싸우고 활동했던 그런 선배 동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채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요즘 와서 이른바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권 후반쯤에, 뭐 80년대 중반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뭐 386, 지금 이제 50대가 됐으면 586, 이 세대들에 대해서는 역시 갖고 있었지만 조금 들이 기득권 세력화된다는, 그러니까 민주화의 어떤 열매와 산업화의 열매를 황금 분할로 누리고 있는 이런 세대의 세력이, 다는 아니지만 그때 같이 활동해 80년대 싸웠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이른바 대표격에 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그런 기득권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면서 좀 물음표를 갖게 됐죠. 저희보다는 조금 뒷세대입니다만은, 그런 뭐랄까, 양면적인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됐습니다. 386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저도 뭐 나이대로 보면, 386이라고 할 때, 386으로 세대 구분, 또 86세대라고 세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히 폭력적이고, 학생운동 출신을 위주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문섭 작가가 했던 말인데, 왜 저들은 옛날 80년대 얘기를 할 때, 기억까지 자신이 사유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선생님이 칼럼으로도 쓰셨던
그 조국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 진보색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잘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이걸 극단적으로 이분화시켜서 서로를 조롱하고 혐오하고 했던 계기들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선생님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까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참 어려운 문제, 굉장히 복합된 그런 그 복합된 문제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조국 사태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진보 개혁 진영이 막 갈라지고 뭐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좌파 세력이 부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 좌파 정치 세력이 없는 문제, 그러면서 이 분단 상황 속에서 이른바 진보라고 일컫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런 공부도 되어 있지 않고, 옛날 민주화 운동한 것에 대한 어떤 완장, 이런 것이 그대로 작용하고,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장사꾼들의 농단, 이것도 거기에 같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많이 얘기 나오는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미디어 장사꾼들이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한국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결여, 이런 것도 두말할 당연히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같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보수가 참된 보수가 아니고 보수를 참칭하고 있듯이, 한국의 진보도 진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세력 균형상 워낙 우경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진보의 자리에 진보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그런 속에서 제대로 된 이 진보 좌파 정치 세력은 대단히 취약한, 이런 속에서 이 정치 권력의 작용하고 같이 결합되고, 또 여기에 미디어가 작용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말하자면 어떤 알고리즘 속에 갇혀버린 이런 면이 지금 조국 사태와 같은 참 어찌 보면 참 황당한 그러한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번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착잡하고, 그렇죠. 미디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겨레가 그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고, 또는 이제 조국 사태가 이제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기사가 나갔을 때 구독률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까지도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좀 20대 80의 사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의 이제 언론 지형에서 봤을 때 예컨대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기득권의 편익에 이제 치우쳐 있는 이들이 주된 독자층이 20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예를 들면 기업이나 자본 이것에 이제 많이 이제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80 중에서 좀 상층에 속하는, 그리고 이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 시민사회단체의 나름대로 또 회원이 되는, 이것도 80 중에 하층은 그게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 구독자도 80 중에는 상층에 속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사회가 점점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점점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이 구매력, 여기 이 진보의 어떤 힘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저는 미디어 장사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연대이고 감정이입에 의한 연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노동자, 싸우고 있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도 강남역에 김용희 씨가 지금 300일 가까이 그 삼성 재벌에 반대하는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연대하고 있나? 그게 아니고 이 80에 속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미디어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조국 같은 이런 사람에게 감정이입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이런 흐름들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이 진보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조차도 회원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런 걸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진보좌파라고, 말은 진보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이 제대로 된 그런 진보 좌파의 어떤 세력,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이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입을 통해서 연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광화문 집회 태극기 부대가 있고, 흔히 이제 서초동 부대가 있다고 얘기할 때, 자, 이들이 과연 20대 80이라고 할 때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20에 속하는 사람일까? 그건 아니죠. 80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태극기 부대 대다수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냐? 저 박근혜 불쌍하다. 이렇게 20 중에서도 아주 상층. 그런가 하면 서초동에 오는 사람들은 80에 속하는 사람 중에는 상층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그런 노동자라든지 이런 거에 감정이입하고 연대하지 않고 장관이었고 대학 교수였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 감정이입하는 이런 이 상층을 향하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자기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하고 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진보라고 부르거나 이런 어떤 이 정치 세력이든 아니든 그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 일주일 갔다 온 미국 교포 행사를 해요. 근데 한 2016년도에 제가 한 2달 동안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비교적 그쪽도 한계는 많겠지만, 물론 이제 박노자 선생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진보 세력들이 유럽을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의 이제 작동 기제는 설득과 토론과 논리 이런 게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집권을 위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유언비어와 선동 이런 게 더 이제 집권을 위한 형태로 작용을 하는데,
그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심적으로 많이 지금 심각하게 보이는 게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댓글이라든가 뭐 SNS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도 뭐 얼마 전에 고초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여기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인신을 공격하라. 라는 게 한국처럼 잘 작동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말 들으셨죠? 물대표도 안 맞아본 사람이. 또는 이제 뭐 운동권 자금을 대기 위해서 강남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서 망명생활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이제 검찰에 형사적으로 감옥 가는 걸 피하러 갔었다. 뭐 해명을 하셔야 되나요? 이 대해서? 뭐 해명이라기보다 이런 현상들을 좀 보시면서 또 당사자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논리나 이런 게 없고, 그 이제 그 키케로가 한 말이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사람인데,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이게 단어법을 쓴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바로 논리로 다투지 않고, 인신을 공격하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좀 절망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제가 르몽드 신문이나 이따가 이제 칼럼면이나 이런 거에 달린 댓글을 보면 그래도 논리가 있어요.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인데 심지어 한겨레에 나오는 뭐 제 칼럼이든 뭐 다른 분 칼럼에 거기에 대한 댓글을 보면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욕이에요. 그냥 인신공격이고, 이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하고도 바로 만나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회의할 줄 모르고, 이게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제가 볼 때는 설득 안 되고 선동이 훨씬 더 쉽죠. 이런 사회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를 이제 끊임없이 좀 반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고민이었기도 하고 책을 낸 배경이기도 한데,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한국 사회 구성은 다 완성된 존재들이다. 회의할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과거에 택시기사 출신입니다만은 제가 택시 탈 때마다 좀 혼자 탈 때 타는 순간 좀 긴장을 해요. 저 택시기사 양반이 또 무슨 말을 나한테 걸까 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하죠. 그럼 제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 사회 구성원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부 사이에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구를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따져봤을 때 제 판단, 제가 보는 것은 교육과정 속에서 전혀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공부를 하려면 글쓰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토론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건 없고, 이게 정답이다 만 가르쳤으니 정답만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정답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참 어렵죠. 그리고 분단이 오랜 지속되면서 지극히 우경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이 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을 포기한 사회이죠. 설득을 포기한 사회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 또한 아무한테도 설득되지 않는, 그 얘기는 뭡니까? 나 또한 아무한테도 설득되지 않는다. 나 또한 완성된 존재다. 한국 사회 구성은 다 완성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 이어지는 얘기인데, 서로가 서로 그 부족함을 알고 틀렸음을 이해하고 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예를 들면 진보운동계나 진보정당이든 노동운동 진영이든 거기에 계신 분은 아마 많이 동의하실 텐데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분이 교육부에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해도 조합원이건 누구건 안 찾아옵니다. 왜? 설득될 게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이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아니면 뭐 투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무슨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하게 머리를 싸매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도 사람 오지 않아요. 그만큼 다 완성된 존재들인 거죠. 근데 이게 저로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성된 존재일 수 없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하고 그것이 결국 이렇게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말도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선동하고 그리고 인신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렇게 그냥 굳어져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그런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참으로 심각하고 물론 인지하지 않아요.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다 완전 고집불통으로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말일 수 있겠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사유하는 나 그리고 회의하는 나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고집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주입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자꾸 이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건 과연 한국 사회의 존재들은 사유하는 존재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말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생각한다는 것은 회의하는 것이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근대인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데카르트의 명제와 함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근대인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유럽의 근대 철학이 데카르트와 함께 회의론으로 출발된 것도 바로 생각한다는 것이 회의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제 생각했던 거하고 오늘 생각했던 게 다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짝꿍은 달리 생각하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고집의 함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과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회의하는 과정도 같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생각의 성질은 고집입니다. 이게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회의하다의 가능성을 가져오지만 생각, 즉 의식세계 안에 담겨 있는 것의 성질은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회의하다의 과정이 없이 입력돼서 정답으로 입력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집이 센 거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가에 대한 말이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자식이 부모한테 이건 왜 그래 하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태도들 그런 거 뭐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라든가 어떤 때 되게 더 억압적일 수도 있겠죠.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여기 이제 여기 교사분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이 보이는 태도 욕 나올 뻔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운동권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보면 내가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선배로부터 주입된 것이 고집으로 이제 됐던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이 됐고 안타깝고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이 시점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알았을 때, 우리가 좀 생각 없이 살았구나라고 했을 때, 회의를 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의지로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저기 방송을 많이 여러 사람이 전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하대요. 그래요? 의지로 회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완성된 존재로 살아가냐. 그러니까 그게 인지하지 않은 채, 인식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지로 회의해야 되는 걸, 그런 방법밖에 없고, 가정에서 아이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글쓰기 이 교육과 토론, 그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제가 비근한 예로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방식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비근하게 얘기하지만 학생들에게 사형제도에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토론하거나.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학교 교실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방식은,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학교 교실에서 글쓰기와 말하기가 있어야 된다. 학생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학생이 글쓰기와 말하기는 학생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고, 학생이 교사가 얘기하는 거 그냥 입력해가지고 그걸 입력시키는 거, 이거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잖아요. 생각한다는 주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입력하는 거에는 나가 없죠. 왜? 학생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이 입력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 한국의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보가 가장 중요하게, 진보 좌파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급의식 형성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소거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말이 좀 있는 게, 저도 옛날에 이제 무슨 활동을 할 때 제가 중심이 된 적은 없었고요. 조직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개인의 일하기보다는 사실은 회사, 그리고 이제 그걸 배운 단체들, 진보 단체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개인을 보살피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직, 그룹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한다 그래서 어떤 후배가 또 여러 사람들이 제보를 해줬어요. 이거 좀 물어봐 달라고 했던 건데, 술자리에선가 선생님이 진보는 불편한 거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뜻은 뭔지, 그거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진보는 어렵고 느리고 불편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인간이 편하게 사는 것이 이제 인간의 뭐 당연한 욕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도 거기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나름대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이 자유의 가치를 같이 담을 수 있으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평등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워낙 이제 사실 불편해야만, 저는 이제 어렵고 쉬운 것 중에는 어려운 거를 택해야 된다. 그리고 편한 거와 불편한 것 중에서는 불편한 쪽을 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뭐랄까요, 그런 어떤 의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의 하나의 어떤 숙제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이제 그 촛불과 대의민주주의라는 이제 주제를 보면서 이제 그 대의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가 이제 중심이 될 텐데 뭐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촛불에 대한 이제 피상적인 결론 팩트만 놓고 보면 촛불을 통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열망은 무엇이었고 그것은 어떻게 뭐 반영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책과 관련해서 좀 가벼운 얘기를 풀었다고 하면 이제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긴장을 좀 풀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제 기술 그 엔지니어들이 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 정국과 촛불과 이런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죠. 네,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만 드리고 이제 대답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건대 우리한테 촛불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그 지금 상황은 그 촛불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촌스러운 말로 촛불은 과연 성공한 건가?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럼 만약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로 또 다시 돌아봐야 되는가 뭐 이런 말씀을 먼저 좀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사실 촛불은 기존 체제를 기존 정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촛불은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뭔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직된 힘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꼽을 수 있을 할 거예요. 꼽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의 역량이 이렇게 표출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정리돼야 할 때 항상 이제 기존 구조가 그것을 다 그걸 이제 정비하는 그런 구조에서 일종의 이제 그 아존인수처럼 그 역량을 이제 다 끌어안는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이 구조 속에서 그거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것은 뭐 다른 운동에서도 다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컨대 이 촛불의 의미는 부정의 의미는 있지만 어떤 형성의 의미로서는 역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한 것이지만 그 대안으로서 제대로 된 우리가 특히 이제 4.16이 지금 4년 됐습니다만은 4.16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새로운 사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열망 그리고 의지 이것이 촛불을 통하여 이렇게 불타왔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또 하나의 이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는 이런 장을 열어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촛불이 뭐 이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거나 뭐 뭐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의 뭐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도 진보 정당에 하나쯤은 가입해야 된다. 이것이 시민의 어찌 보면 권리일 수도 있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소수정당, 또 대표적인 몇몇 정당을 보면 존재감이 너무 없거나 또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분에 좀 휩싸인 모습도 보이고 또는 어찌 보면서 대중적 정서에 좀 반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뭐 좀 그 외에 이제 정당들도 있지만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가깝게 볼 수 있는 정당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게 사실 앞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람시의 예를 들 수도 있을 텐데 시민사회 헤게모니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 의식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처지와 의식 사이에 생각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 괴리가 있고 그것이 특히 이제 분단 구조 속에서 다른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괴리의 문제, 심지어는 이제 저는 처지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이게 이제 그 심각한 결과를 빚게 되고 특히 이제 진보 좌파 정치 세력이 지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전 명제로 얘기하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그 명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지극히 일방적으로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80이라고 얘기할 때 20에게는 딱 맞아떨어지지만 거의 맞아떨어지지만 80에게는 그렇지 못한 그리고 80 중에서도 서민층, 빈민층으로 갈수록 더 맞지 않는 오히려 자기 처지로서는 진보정당이나 이런 쪽을 지지해야 마땅한데 그야말로 수구정당을 열심히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그 뿌리 그것은 어디서 올까? 물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분단 전쟁 이것이 가져온 후과일 수도 있는데 그 연장 속에서 특히 학교 교육이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한국 사회 역시 자본주의 사회라면 우리 교과목에 초중고에 있는 사회 교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 교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왜 사회 공부를 하나요? 사회 교과목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를 이해해야 그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데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면 사회 교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 공부를 우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자식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인 건 맞고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공부가 있었냐? 예를 들면 중3 때 모의 노사 협의를 하고 학생들이 28명 되는 중3짜리 아이들이 거의 다 노조 대표를 지망하고 이미 중3 때 자기가 나중에 노동자가 되리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는 거죠. 노조 대표를 지망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로 글을 쓰고 이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거의 다 지금 학생들의 상황이 어떠하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가 경쟁력, 이런 것에 더 훨씬 더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건물주가 되기를 바라거나 이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될 처지가 대다수인데 전혀 자기의 그런 전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될 사람들인데 반노동의식을 갖고 있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이 분단 상황 속에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지배 세력에 의한 의식화, 아주 철저한 의식화의 장으로서의 교육과 미디어의 작용, 이것에 대한 정말 천착이 없으면 앞으로도 진보 좌파 이 세력의 어떤 그 세력화는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좀 덧붙여서 책 내용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제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좀 소개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 선생님도 이제 계시니까 뭐 독일 그 교육 현장에서 어떤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인가?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과연 이런 협약들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까? 뭐 그리고 일단 소개가 되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76년이니까 벌써 40몇 년 전에 보수 진보 막론하고 교육 철학자들이 모여서 정치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한 거죠. 그건 보수 철학자들까지도 다 같이 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교화 금지, 말하자면 제 편으로 얘기하면 의식화 금지죠. 학생들에게 의식화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예컨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인데, 그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뭐 국정화라든지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예를 들면 그 성주의 그 뭐죠, 사드 하면 사드가 왜 필요한가, 이거 가지고 또 교육부에서 저희가 내려옵니다. 이거를 학생들에게 그 필요성을 가르쳐줘라, 이런 식의 이런 그 의식화 교화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쟁성을 유지시켜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가 이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소개하고 이런 논쟁이 있다라는 이런 것으로 학교 교실에서도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논쟁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이고. 거기에는 사회적 논쟁까지도 포함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설프게 학교에서는 사회적 논쟁에서 중립적인 걸 강요하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그 사드 문적 얘기가 나왔을 때, 몇몇 교육청에서는 아예 그걸 무시했는데, 서울교육청인가 여기서는 그걸 오히려 받아 안아가지고 논쟁성을 유지하는 식으로 그걸 소화를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논쟁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두 번째 문제는 논쟁성 유지라는 것은 흔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에게 왜 그 의식화 교육을 하냐, 특히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계기 수업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중립을 지켜라, 뭐 객관성을 유지해라, 그런데 항상 이 중립이라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중립이라고 할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중립인가? 근데 권력자들이 얘기할 때 중립을 지키라라는 얘기는 그 중립의 기준은 권력입니다. 권력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얘기하는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권력이 요구하는 얘기는 그것이 중립이니까 해도 되지만 그거 외에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중립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중립을 지키고 뭐 객관성이고 이런 그 신화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나오는 논쟁성을 유지한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생 각자의 그 처지를 존중하라는 거죠. 학생을 존중하라는 것. 학생의 이 입장이나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정말 저는 그 보이테스 바하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그 울컥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미 이제 많은 한국의 교육학자들이 진보적인 교육학자들이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폭넓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유라는 가치도 사실 오염돼서 이제 입에 올리기 쉽지 않듯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건 누구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나 과연 누가 정치를 오염시켰는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 선생님이 뭐 염치 없는 자들 뭐 해서 이제 칼럼을 좀 쓰셨거든요. 그래서 칼럼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선생님 표정과는 다르게 제가 그 책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글도 그렇고 칼럼도 그렇고 좀 온유하게 좀 섬세하게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어쨌든 이 세상의 반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의 반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칼럼의 경우에는 정치 사회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에 반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 있죠. 사실 제 정서하고 제 글이 좀 안 맞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자들의 정치적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에서부터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대로죠. 우리가 정치를 혐오스럽다고 하여 정치를 마치 내가 혐오스럽지 않기 위해서도 정치하고 거리를 둔다. 그랬을 때 결국 정치는 계속 혐오스러운 상태로 남게 되고 혐오스러운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를 장악하는 이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정말 혐오스러우면 혐오스러운 만큼 더 적극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게끔 참여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최근의 상황입니다만은 거대 그 두 정당이 정말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할 때 3년간에 과연 어떤 개혁이 있었을까? 이제 물론 뭐 18세로 선거제 연령 낮춘 거와 함께 내세울 수 있는 게 이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인데 이걸 그냥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조치를 그 행위를 그 거대 두 정당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염치 없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보이테스 바흐 얘기를 괜히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정당이나 대의에 맡겼던 측면이 있지만 이제 그런 협약들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흔한 말로 이제 그 정치는 정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우리의 정치를 저는 이제 좀 뺏겼다고 보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흔한 말로 나타나는 이제 빠문화들 그리고 자신이 추종하는 어쨌든 빠의 대상자가 어떤 위해를 당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뭐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고초가 좀 많으셨죠. 오늘 칼럼도 보니까 댓글 좀 살벌하게. 그럴 거예요. 살벌할 거예요.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정치가 팬덤화, 종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지한다 그럴 때 어떤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한다 그랬을 때 그 지지는 항상
정치적 동물의 반응일 때는 비판적 지지여야 합니다. 맹목적 지지이면 그거는 정치적 동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팬덤화나 종교화는 맹목적 지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당연히 비판적 지지일 때에 그것이 이 온당한 지지의 형태인 것이죠. 올바른 지지의 형태이지 맹목적 지지가 되면 그거는 이미 이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누가 대신해 준다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책임 주체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도 대단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정치든 뭐 교육이든 누군가 대신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걸 바꾸는 주체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군가 대신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데서 오는 그런 팬덤화도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주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꿔야 돼. 세상 바뀌어야 돼. 또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구성원인데 내가 교육의 구성원이고 내가 우리 정치사회의 구성원인데 내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뀌고 우리 교육이 바뀝니까? 그런데 나는 바꾸지 않고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 바꿀 의향도 없고 바꿔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결국 대의적인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도 근대성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시민, 주체적인 책임 주체로서의 그것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그 팬덤 정치, 종교화, 팬덤화의 또 하나의 배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남한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고 또 좀 확장하자면 집에서 나는 얼마나 평등한 그렇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네. 또 나는 자식한테 얼마나 그 민주적인 맞습니다. 아버지인가, 또는 이제 직장에서도 그런 성희롱적인 뭐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변화 없이 그 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도 싸우잖아요, 또 술자리에서. 특히 왜 제사 때나 술자리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내가 혼자 내가 대의를 받은 사람은 내가 성공해야 니네가 성공하는가 아니냐라는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모습들은 너네들 대표로서 내가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사실 선생님 그 진보신당 대표 시절에도 그런 모습이 일견 보이기도 했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위성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저것은 이 대의라고 했을 때 대의를 자기는 위임받은 건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좀 많이 그렇죠. 보여서. 예.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분단 체제 속에서 의식과 그 처지 존재 사이에 이 엄청난 괴리, 이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진보 진영의 이 지지나 이런 걸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발언하기 위해서도 이 둥지를 옮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온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저로서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보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블랙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한편
어쩔 수 없이 접어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이런 것은 참, 저로서도 좀 받아주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제 정책 발언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둥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못 그러지만, 저는 제 정서가 그걸, 그건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귀국 막 했을 때, 이제 어쨌든 남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상징 자본을 뭐 별건 아니지만, 그럴 때 이제 동창 한 녀석이, 야, 너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얼마 있다가, 야, 너 왜 민주노동당에 왜 들어갔어? 민주당 들어가지. 한 자리 할 텐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한국에서의 어떤 그 보편적인 이 인식이 이제 그런 거죠. 아무튼 뭐, 한때 그 우스운 해프닝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이었는데, 어떤 그런 점은 또 한편, 뭐랄까요. 저는 그걸 뭐 변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런 만큼 좀 치열하고 좀 긴장을 유지하고, 그런 면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쪽, 진보 좌파 진영의 이 세력을 키우는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죠. 방청객이 될지 시청자가 될지 이제 질문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좀 현대적이고 내가 보인다는 게 신기하네. 깨어있는 시민인데 다른 이들이 안 바뀌어서 세상이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뭐 이런 경향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제 깨어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깨어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회의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에 이건 제 생각인데 좀 비판적 의식이나 아니면 계급의식이나 이런 걸 가진 아주 일부 소수의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가 이게 그런 의식이 형성되었을까? 저는 그게 아니고 반전의 계기를 통하여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노동자가 노동자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형성되었다기보다 어떤 계기에 예컨대 해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일을 겪어서 아니면 학출인 경우에는 대개 선배를 잘못 만났다거나 이런 걸 통하여 그때까지 갖고 있던 생각의 반전을 통하여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반북이었다가 갑자기 친북이 되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 이게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국가적 정치 주체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책에서도 얘기한 거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한국의 진보는 깨어났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대단히 성기다는 거예요. 올이 채워져 있지 않고 성기다. 그러니까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좀 진보적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 문제는 난민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우선 스스로 깨어났다라고 하는 분도 자신을 좀 더 아직 여지가 있는 회의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도 항상 그러니까요. 저도
죽는 순간까지 저는 항상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하는 자 이것이 의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존재 아래에 이웃을 설득해야죠. 가족을 설득하고 친구를 설득하고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운 일일수록 항상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설득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죠. 부부 사이도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굴 설득할 거냐. 그래서 설득해야 된다. 설득 안 하면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설득할 때 그래서 제가 설득의 3원칙이라고 스스로 정한 게 있습니다. 설득의 3원칙. 우선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설득하는 사람들이 난 알고 있는데 넌 그건 모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오만할 수 있죠. 근데 회의하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집요해야 된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득의 3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깨어났다고 하는 분도 나는 이렇게 깨어났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참 어렵지만 그렇게 했으면 설득을 하고 나도 바뀌고 그런 전제 아래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모든 게 다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저는 책에도 그 얘기를 썼던 것 같은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이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 우리 좀 발상을 좀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게 박수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 아내이기도 해서 저한테 어떻게 작용할지 좀 유튜브에서 제게 이채녹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는 진보정당 사표론이 작동할 거라고 보시는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뭐 논양 지금까지 그래왔죠. 근데 어쨌든 비례가 뭐 좀 거대 양당이 그런 꼼수 반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쨌든 비례제가 있으니까 저 오늘 칼럼에도 제가 그렇게 썼듯이 꼼수와 반칙을 일으킨 이 민주당과 이 두 거대 양당과 그들의 위성 정당을 뺀 그 정당과 저희 후보에게 소수 정당이죠. 열심히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한겨레 칼럼에도 이제 초두에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게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우리 정치의식이 3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3년 뒤에 이 두 정당에 의해서 우리 국민 수준의 정치의식 수준이 어디로 격화됐냐면 알바니아나 레소토 수준으로 격화됐어요. 가령 독일 같았으면 독일 거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들이라고 의석수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기민당이나 뭐 사민당이나. 근데 절대로 그건 못하죠. 위성정당 못 만들죠. 왜냐? 그거 만들었다가는 독일 시민들이 완전히 보이콧 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위성정당 이것은 한국의 시민들, 국민들, 이 정치의식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갠 이런 모습이니까 여기에 맞설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그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시민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하고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뭐 책에도 뭐 슬라보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이는 모습들이 4년에 한 번씩 차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대다수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쟤 왜 저래 하면서 또 싸우고 뭐 이런 걸 다 정치에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박탈당한 정치를 되찾는 것. 그러니까 물론 정당을 지지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기민당이나 사민당이 양심적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시민들의 압력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게 이제 바로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부 없다라는 그게 19세기 유럽의 조제프 메스트라는 사람이고 반동적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막 이끌고 해봐야 몇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어봐야 별 효과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걸 못하는 거는 국민의 수준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널브러지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국민을 깔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장시간 이제 더 아까 숫자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가 사실 많긴 한데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선생님께서 이제 쭉 강조하셨던 나를 찾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은 이제 저들한테 뺏겼던 정치를 다시 복원해서 내 걸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부터 이제 변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대해서 하는 방향을 찾는 것. 그러면 여기 이제 각 단체 대표분들도 많이 계시고 소개를 하자면 이제 북적북적이라고 하는 갈매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을가이들의 대표님도 계시고 소박한자인 대표님도 계시고 사람과 공감 대표도 계시고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에 아직 가입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 가입을 해서 토론도 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제가 소수정당 이제 표를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허허로웠죠.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 상황에 이제, 성찰이 필요하다. 진보좌파 진영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서로 상처가 있었고, 이랬던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이 4월 총선 지나면서 새로운 기운으로 이를테면 구동존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좀 풀어서 말씀해 그러니까 같은 거는 구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둔 채로 이러한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좀 적극적으로 이 진보 좌파 진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냥 서로 잘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이랬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동존이를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최근에 아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방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좀 가격하네요. 아예 선거를 연기하고 선거법을 다시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선생님 의견하고 또한 아예 백지투표 운동을 조직하자는 의견도 있대요.
이에 대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그래요. 그게 뭐 연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일단 이 또 투표를 뭐 무효화하는 이런 것도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은 좀 적극적인 자세가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고 소정당에 표를 주고 이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거 아울러 이제 사랑과 건강과 소박 한 주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희 회원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지금 저기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또 기획과 또 새로운 강연과 또 새로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받았는데. 아, 질문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방청객이라고 한다는데. 아니, 그 하든 하시라고 말씀은 해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뭐 예, 혹시 저는 이게 진행이 처음이에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보이테스 바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혁신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뭐 고등학교라 봤자 별로 없지만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독일 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그 보이테스 바 협약에 굉장히 그런 뭐 토론 수업, 논쟁 수업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예, 그게 이제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를 안 찬 상태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그래요. 설명을 드리면 독일처럼 이제 보이텔스 바흐 같은 협약이 한국에서는 뭐 혁신교육이든 뭐든 이제 일부 얼마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필요하긴 한데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을까? 맞죠? 예, 그 뭐 거기에 기반한 토론 논쟁 수업 네. 잘 안 되는 예, 그 뭐 논쟁성을 유지한다든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던 그 글쓰기 수업이 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을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잘 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사적 굴레가 있습니다. 역사적 굴레란 한국의 이 그 근대식 교육이 일제 강점기 때 틀이 잡혔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러면 1948년 민주공화국에 섰으면 민주공화국의 학교로 거듭나야 됐는데 그 분단과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그 실기를 했고요. 일제 부역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도 그 흐름 그 기득권 세력이 계속 지금까지 장악해온 이 문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교육을 애당초 펴고 싶어 하지 않은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 굴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학 서열화죠.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이든지 또는 토론 수업, 논쟁을 바탕으로 한 토론 수업이든지 이런 게 있으려면 그게 이제 글쓰기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내가 있는 수업이거든요. 내가 있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글을 쓰니까 학생들이. 근데 지금 학교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수업이죠. 이 주입식 암기 교육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내가 개입하는 순간 학생들을 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 숙지 여부로만 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1등이고 너는 5등이고 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유럽의 대학이 평준화되게 된 것은 한편으로 평등의 가치도 있지만 학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대학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수학이나 자연과학처럼 정밀과학일 경우에는 이건 내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을 줄 세울 수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은 내가 있는 학문이고 그런 경우에
줄을 세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이 문제, 이 두 가지 굴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 대학 평준화로 가야 된다. 대학의 서열화된 이 구조에서는 너무나 이 벽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색은 이 혁신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단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뭐 수백 분의 지금 방청객들이 와 계신데, 뭐 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 방청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방송 처음이야.